네, 시장의 핵심 이슈 살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증시가 또 지금 중국 증시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네.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난주부터 중국 증시 굉장히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예. 그 전에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있었고 또 그 다음에는 사교육에 대한 규제 이런 네. 것들이 나타나면서 좀 불안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일단 상황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예, 뭐 지지난주 뭐 금요일부터 조짐이 심상치 않다가 월화 이틀은 그야말로 뭐 폭포수처럼 추락했고 이제 뭐 수목 반등이 나오나 했는데 지금 그 이후가 지금 아직 불안정합니다. 지금 느낌상으로는 저 권력 핵심부라 할 수 있는 베이징 쪽의 그 결과 그다음에 그만큼의 권력은 안 되지만 금융당국이라고 해야 될까? 네. 이런 쪽의 결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베이징 쪽에서는 뭐 돈 좀 깨져도 돼. 사람들 좀 다쳐도 돼. 어쨌거나 당이 먼저야. 네. 조금 더 노골적으로는 우리 황제님이 내년에 한번 3년인 가야 돼. 지금 뭐 홍수도 나고 여기저기 어수선하고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는데 그런 거 다 덮어야 돼. 이런 상황이라면은 그 아래쪽 금융당국은 이러다 정말 큰일 납니다. 빈대 잡다가 초가삼간 태운다고 뭐 다른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됐건 아니면은 뭐 사교육 규제를 비롯해서 오늘 또 나왔던 텐센트 또 한 방 맞았잖아요. 네. 그런 것도 보면은 명분은 좋아요. 명분은 좋고 특히 뭐 중국 같은 그런 사회주의 체제 그런 쪽에서 얼마든지 정책적으로 추진해 볼 만한 방향이긴 한데 그러다가 진짜 이거 시장이 아작납니다라고 하다 보니 조금 메시지들이 엇갈리는 그런 상황인데 우선은 지난주 후반에 나왔던 그 시장의 반등은 나올 만한 레벨에서 나왔던 거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기술적 반등인가요? 기술적으로 네. 우선 보시면은 자, 항생 H가 지난주 제일 많이 빠졌잖아요. 금년 들어서도 제일 지수가 부진한데 여기는 뭐 중국 국영 기업이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중국 정부가 적어도 30% 이상 지분 갖고 있는 기업들 40종목, 40개 종목으로 만든 지수인데 자, 지금 뭐 여기서 2015년, 2016년 그 무렵에 한번 쿵 했던 그거 기억나고 자, 2018년부터 한번 집중해 보시죠. 2018년 2월부터 사실 전 세계 증시가 다 꼬꾸라졌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무렵이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돈으로 해서 나름대로 살렸던 펀더멘탈, 전 세계 경제 펀더멘탈이 그야말로 요즘 신문에서 자주 보는 표현으로 피크아웃 하면서 이제 꺾이는 그 시점이었다고 보는데요. 자, 지금 그러다가 홍콩도 우리 거의 코스피처럼 그 이후 2018년 이후 계속 흘러내리다가 좀 반등 시도 나오다가 두드려 맞았던 게 이 코로나입니다. 이 무렵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거 했고 자, 그렇다면은 그 이후 나오는 하나의 코로나 때 저점 이후에 나오는 추세선은 이 우상향하는 점선이죠. 네. 자, 이 우상향하는 점선을 깨고 내려왔어요. 이번에 시장이 얼마나 충격이 컸으면. 그리고 또 2018년 고점에서부터 또 고점끼리 연결한 통상 이쯤 오면 또 받쳐진단 말이에요. 네. 받쳐지지도 못하고 그냥 악소리 한번 못 내고 무너졌어요.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크게 봤을 때 이 우하향하는 이 검은색 실선과 우상향하는 빨간색 실선은 각각 큰 지지선과 저항선 역할을 하겠는데 이쯤 와서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자, 여기서도 잠시 이 생각 한번 해보시죠. 이 무렵에 거래량이 빵 터지는 거 보이시죠? 지금 커서가 깜빡거리는 거. 이 무렵에 거래량이 평소보 대비 확 터졌다. 그러면 항상 생각을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거래가 터졌으면 누군가는 사고 누군가는 팔았기 때문인데 산 쪽이 잘했을까 판 쪽이 잘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여기서도 거래가 터졌습니다. 코로나 때 작년 3월 막 정신없이 빠질 때 이때는 분명 생각해 보니 결과론이기도 하지만 그 이후 시장 흐름을 봤을 때는 매수 세력이 잘한 거예요. 여기다 판 사람은 그야말로 바닥에 던진 거고 그렇게 해서 또 이쯤 왔을 때 거래가 터지는 거는 뭐죠? 아마 여기서 샀던
스마트한 세력들이 여기서 아마 차익 실현을 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또 이렇게 거래가 활발하게 됐던 거는 또 뭐죠? 참다 뒤늦게 뛰어든 불나방들이 또 네. 이렇게 거래를 터뜨린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 또 거래가 터졌어요. 거래가 터졌는데 여기서 이제 또 줍줍 세력들이 나옵니다. 중국에서도 한 80% 정도에 달하는 개인들이 또 줍줍하자고 나오는데 그것도 있었겠고 아니면은 진짜 파국을 갖다가 막아야 된다 싶어서 개입성의 어떤 중국 당국 차원에서의 개입을 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그 다음 보시죠. 자, 일간 차트 보시면은 자, 여기 한번 확대해 보시죠. 여기 이쪽에 집중해 봅니다. 지지난주 금, 지난주 월, 화, 그리고 수, 목, 반등, 그리고 금요일 날 삐리했고, 네. 자, 그리고 어제 8월 들어서 첫 거래일 상승 출발 나쁘지 않았다 싶었는데 오늘 또 이제 약간 약한 거예요. 약한 거에다가 그 다음에 이 거래량 부분에 봤을 때는 이날만큼은 거래가 확 터졌는데 그 이후에 조금 자신감이 떨어지고 이 정도 과매도 국면에서는 한번 반등이 나올 만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이거 한번 보시죠. 자, 신동방 얘가 뭐 메가스타드라면서요. 중국판. 한마디로 너희들은 사교육 기업은 비영리 기관이야라고 한 얘기는 뭐죠? 너희 이제 돈 벌 생각하지 마예요. 돈 벌 생각하지 마. 이런 상황이었고 과외 금지 그야말로 79년인가 80년인가 그 무렵이야. 80년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고2 때였으니까. 전두환 과외 금지 네. 이런 조치도 있었죠. 네. 그 중국이거나 아니면 군사 정부가 군인들이 뭐 잡고 있을 때 가능한 조치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이후 그럼 대한민국에 과외 금지됐나요? 아니요. 있는 사람들은 과외 다 시켰어요. 그렇죠. 저같이 과외 못 받는 입장에서는 고액 과외 못 받는 입장에서는 그 조치가 너무 고마웠어요. 왜? 나는 암만 해도 이 수학이 딸리는데 네. 그 고액 과외를 받는 친구들은 진짜 좋은 선생한테 가가지고 과외를 받고 나는 학교에서 뭐 잘 개념도 잘 우리 수학 선생님은 미군 개념 모르셨던 것 같아. 정말 요즘 이렇게 유튜브에서 보는 일타 강사에 비하면 네, 잘못 알려주시는 옛날 학교 느낌. 선생님들은 그냥 문제만 풀고 나와서 풀라고 때리기만 했지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만 의존하려다 보니 네. 저는 과외 금지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아마 중국의 대다수 중상층들은 고마워할 겁니다. 그러니까 평준화 될 수 있으니까 그 네. 부분이 고맙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애들 키우는데 우리처럼 돼가면서 결국 어려서부터 유치원 갈 나이부터 뺑뺑이 돌리기 시작하면 벌어다가 애들한테 다 되면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그런 상황에서 좋을 텐데 문제는 시장 논리는 아니죠. 자, 신동방 차트 다시 한번 보시죠. 자, 그래서 지난주 하루 만에 뭐 60%도 빠지고 뭐 이런 소리도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이거 월간 차트입니다. 월간 차트이기 때문에 저는 자꾸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7월, 6월, 5월, 4월, 3월, 2월. 2월 달에 벌써 윗골이 달리고 5개월째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2월 달에 그러면 정말 귀신 같은 존재들은 7월 말쯤 가면은 이거 규제 나올 거야. 이거 알고 했을까요? 아니죠. 아닌 거예요. 네. 제가 봐서는 어디 뭐 신동방 주가만 이렇습니까? 이번에 메이투안 같은 거, 뭐 중국판 배민이라고 하는 그것도 혹시나 이거 구글링 하셔갖고 차트 한번 보세요. 딱 때깔고만입니다. 이렇게 올라갔으면 같은 각도와 같은 시간에 걸려서 또 빠지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와글와글 야 돈 된다더라 해서 또 중국 개미들이 샬라샬라 몰릴 거예요. 자, 여기서 들어갔다가 욱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야야 싶어서 던져야겠죠. 네. 참다 이 무렵에 들어갔던 세력들은 이쯤 빠지면 이제 또 손절해야겠죠.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오다가 이번에 결국 7회 두드려 맞은 겁니다. 자, 뭐 조선일보 기사를 캡처했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이에요. 자국 기업에 칼 휘두르는 중국, 미국 투자자들 늦기 전에 돈 빼자. 뭐 빅테크 사교육이야 부동산까지 초토화 조짐. 부동산은 또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뭐 집을 뭐 가질 수가 없겠네요. 이렇게 해서 다 중국의 정치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엘리트 계층들은 정말 떼부자가 되었지만 몇 대가 먹을 수 있는 그 부자가 되었고 그거 전부 다 중국에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미국 빼돌리고 있고 빼돌려놓고 애들 다 유학시켜놨는데 비자를 발급 안 하니 환장하겠고 뭐 이렇게 돼가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는 베이징이 외국 투자를 농락했다. 중국의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아니었다. 중국은 자본주의를 안 그럽니다. 자기들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예요. 맞아요. 뭐 사회주의도 아니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자, 이 상황. 자, 그리고 텐센트도 한번 보시죠. 오늘 중국 매체에서 이게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게임은 정신적인 아편이다. 뭐 텐센트에 무슨 뭐 게임 하나 요즘 잘 나가는 거 있나 보던데 애들이 한 8시간씩 한다는 겁니다. 8324 하루에 3분의 1을 갖다가 게임기 앞에 붙어가지고 보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게임은 정신적 아편, 정확한 진단이죠. 정확한 진단인데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풀거나 뭐 오락 차원을 넘어서 이거는 뭐 중국만이 문제겠습니까? 게임 산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본다면은 참 그거한데 자 이렇게 올라가던 게 지금 여기까지 왔고 지난주만 하더라도 같이 무너지다가 텐센트 뮤직 무슨 뭐 독점 판권 그거 포기에 이르고 빠졌다가 했는데 또 두드려 맞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이런 상황이란데 그래서 지금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봐서 이 정도면은 반등 가능해 하는 차원에서 금융당국과 또 증권 관련 매체들이 또 시장을 갖다가 달래면서 반등이 나왔는데 또 이거 계속해서 규제는 규제대로 나오니까 지금 중국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흔들립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제가 월가에 중국 들어가 있는 그 길을 하더라도 네. 이런 거 당하고 나면은 야, 돈 빼 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벌고 말지. 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자, 그 돈이 그래서 한국 좀 들어올라나? 그 돈이 저희의 희망이죠. 네. 한국 돌아다 보면 한국 돌아서 지금 메타버스를 사겠습니까? 걔들이? 걔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걸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온 걸까요? 뭐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 3% 올라도 한 뭐 600 몇 개 오르고 1000 몇 개가 빠지니까 지수는 저렇게 있는 거고. 아, 그리고 삼성전자 주주들 고생했는데 좀 그거 해야죠. 그러게요. 맨날 카카오, 네이버 이딴 소리만 하다가 걔들 지금 뭐 왜 빠지는데요? 뭐가 달라졌는데? 변한 건 없죠. 그런 시장 흐름입니다. 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증시에도. 그리고 중국 시장 지금 이렇게 살펴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교육에 대한 규제만으로 중국 증시가 흔들렸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상해 종합 지수도 불안한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 아주 크게 납득이 가는 건 아닌 거거든요. 뭔가 다른 외부적인 요인이 있을까요? 이제 수정현 크께서 말씀하신 질문의 요지는 그겁니다. 과연 이게 기술주만의 문제인가? 네네. 그리고 중국 당국의 규제만의 문제인가라고 그렇죠.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래 상하이 지수 한번 보십시다. 상하이 지수 보시면은 이런 흐름이에요. 이런 흐름인데 뭐 여기도 나름대로 뭐 시장 기술적 기법이 통한다고 본다면은 자, 여기가 작년 팬데믹 때 저점입니다. 팬데믹 때 저점이고 그 세부 파동까지 맞추려고 하는 거는 정말 무리입니다. 저는 그거는 포기하는데 어쨌거나 올라오고 나서 금년 2월부터 이제 꺾이는데 꺾였으면 한번 피부나치를 꺼보는 거는 저의 뭐 거의 반사적인 그건데 지금 보니까 흐름이 상하이 지수는 작년 팬데믹으로 인한 3월 저점 이후 올라왔던 거에 38.2%에서 반등 나왔다가 이번에도 38.2% 오니까 또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나오고 있는 중이라서 그럼 1레벨 3,320 상하이 지수 3,320 정도면은 매수해도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만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다르게 생각한다면은 이 레벨이 결국 또 깨진다면은 더 깊은 조정이 3,190, 뭐 3,065 이렇게 짚어지는 그런 식의 추가 하락의 가능성도 염두에는 둬야 되겠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이거 보시죠. 헝다그룹. 지금 이것도 아까 사교육과 더불어서 중국의 중산층 내지는 중국의 젊은이들이 좌절하는 게 뭐예요? 한국과 똑같은 현상이죠. 집을 못 사겠다. 네. 그놈의 집도 뭐 태풍 오니까 그냥 뭐 외벽 나가는 게 무슨 차오지 같이 떨어지면서 날아다니던데. 네. 메이드 인 차이나 뭐 역대급이죠. 자, 헝다그룹. 중국 최대 부동산 그룹이죠. 여기 관련해서 요즘 별소리가 다 나옵니다. 은행들이 돈줄을 막아요. 소위 말하는 크레딧 라인이 있고 이미 갖다 쓴 여신이 있고 앞으로도 저거가 더 갖다 쓸 수 있는
라인은 있는데 더 못 갖다 써 이렇게 됐고 여기다가 대출 나가 있는 은행들 중에 야, 너 못 갚을 것 같아서 너 우리 은행에 있는 예금 이거 동결하란다 이렇게도 되고 심지어 일부 지방시에서는 분양하는 것조차도 막는 거예요. 중국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소위 말하는 선분양, 분양하고 돈 들어오고 그걸로 짓고 뭐 대출 받은 걸로 짓고 하는데 분양 대금을 받았으면 그 돈은 뭐에 써야 됩니까? 아파트 짓는 데 써야죠. 네. 돈이 없어요. 에스크로 계좌에 돈이 없는 거예요. 다 빼돌리고 다 어디 상납하고 그랬겠죠. 그래 됐는데 갖다 집어넣어 했더니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니까 왔는데 그러나 중국을 또 해석함에 있어서는 또 뭐죠? 아니 은행들이 그리고 일개 지방의 시 당국에서 그런 식으로 분양을 갖다가 못하게 한다거나 은행 대출을 못 나가게 한다거나 이게 저 만기 칠남하는 황제님의 오케이 사인 없이 이게 됐겠어라는 또 생각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뭔 생각을 하겠습니까? 일단 빼 저 그룹에서는. 그래서 이 금융에서는 그 평판이 중요한 거예요. 네. 제 위험하다더라 하는 순간에는 와르르 무너지는군요. 그 와르르의 흐름 보세요. 거의 흥다그룹 주가 월간 차트 보세요. 그냥 원위치입니다. 홍콩 달러로 30불까지 넘게까지 갔던 놈이 지금 5불 이렇게 와 있는 상황이죠. 자, 이 상황인데 거기다가 글로벌 신평사 뭐 피치, S&P, 스탠다드 푸어스 할 것 없이 줄줄이 어떻게 CCC 같으면 이거는 뭐 말도 다 한 거고 CCC 아니라 B-도 이것도 사실은 그거죠. 투자 부적격 정크죠. WB부터가 정크입니다. WB부터가 정크인데 채무 불이행 우려, 자금 조달 능력 약화 말 다 한 겁니다. 이거 다시 살려주느냐 마느냐 또 베이징에 그 달려 있는 거죠. 아마 오나로 하여금 너 사재를 털어내 압박을 하는데 뭐 짐작컨대 그 친구가 지 그룹 살리는 게 알겠습니까? 사재 다 털리고 지가 거지되고 그룹 사는 게 좋겠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형편이죠. 또 하나 뭐 여기다가 빠뜨렸네요 제가. 그놈의 뭡니까? 꼬량주, 마오타이, 귀주 못해주. 그게 얼마나 치솟았어요? 자, 그거 한번 또 차트 한번 찾아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기술주도 아니고, 핀테크도 아니고, 무슨 규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자빠지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 하면은 중국 증시, 거기도 개인들이 많이 이렇게 달라붙어서 또 넘치는 유동성에 과하게 올랐다가 이게 이제 무너지면서 이런저런 규제의 핑계를 대고 뭘 하면서 합니다만 결국 그 과하게 올랐던 레벨들이 자꾸 내려오면서 무너지고 있는 그런 어떤 단계라고도 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는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의 이유를 굉장히 작게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크게 봤을 때는 그동안에 많이 상승했었던 그 유동성이 약화가 되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중국 증시에서 우리 돈 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저번에 한번 들었을 때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증시의 비중이 높지 않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망이 좀 그렇게까지 나빠지진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요. 이번 중국 사태를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 국내에서도 얼마나 중국을 갖다가 이렇게 추천했던 전문가분들이 많았습니까? 그죠? 네. 중국에서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역시 이 동네는 참 마음이 안 놓이는 곳입니다. 리스크보다 좀 더 큰 개념의 불확실성이 늘 상존하는 시장이죠. 그리고 수정님 그 말씀하신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저도 공감이 가는 것이 과연 얼마나 월가 애들이 여기다 돈을 얼마나 집어넣었을까. 그런데 문제는 월가 애들은 어디 돌아다니면서 예를 들어 한 돈 1,000만 불 가지고 들어간다. 그거 갖고 1,000만 불 갖고 고생 끝에 10만 불, 10% 먹어봐야 100만 불입니다. 네. 그거 어지간해서는 그 며칠 보너스 주고 그 걔들 한 10명 보너스를 갖다가 혼자 먹는 그 파트너급 위 CEO급들 보너스 주려면은 그 돈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뭐 해야 된다? 레버리지 쓰는 거죠.
그죠? 네. 최근에 또 나오는 뉴스가 코인 쪽에 레버리지도 많이 더 주더만 100배 뭐 이렇게 주던 애들이 뭐 5배로 2배로 확 줄인다고 네. 거래소들이 네. 이 100배를 준다는 얘기는 잠시 또 옆길로 셉니다만 코인에서 너 100만 원만 갖고 와. 100만 원만 갖고 오면 너 1억 100배니까. 그렇죠. 네. 1억 거래하는 걸로 해줄게. 자, 100만 원 갖고 10% 먹으면 얼마? 10만 원. 네. 자, 1억 갖고 10% 먹으면 1000만 원. 그렇죠. 자, 100만 원 갖고 어떻게 결 한 번 잘 타서 샀다 팔았다 한 번만 잘해갖고 이게 10%만 먹으면 내가 지금 100만 원 갖고 1000만 원을 벌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자, 이 10배를 쓴다는 얘기는 10배를 쓴다는 얘기는 10배를 쓴다는 얘기는 10%고 100배를 쓴다는 얘기는 1%만 반대로 움직여도 깡통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또 반대로 그만큼 위험한 이야기하면, 거죠. 네. 그래서 증거금 20%, 레버리지 50배 쓰는 겁니다. 증거금 5%, 20배 쓰는 거고. 증거금 2%만 하는데 그렇다면은 그 얘기는 가격이 2%만 거꾸로 가면은 강제 청산에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 얘기를 했습니까? 내가 진짜 돈만 있으면 나도 금방 돈 벌겠다고. 비트코인이든 무슨 뭐 잡코인이든 아래 위로 매수 이렇게 아래 위로 쭉 벌려놓아서 저는 쫙 깔아놓겠어요. 이걸 24시간 전 세계에서 잠도 안 자는 그 코인 채굴? 아니 채굴 말고 거래하는 사람들이 와갖고 여기도 쳐주고 저기도 쳐주고 다 쳐줄 거예요. 네. 가만 깔아놓으면 그냥 다 돈이 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결 잘 타면 한번 10배 먹었다 싶고 10배 한 2번 먹다가 한 방에 그냥 훅 가는 거고 그 시장인데 자 그렇게 월가도 레버리지를 썼겠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데 그렇다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향후 중국 증시가 진짜 이러다가 마탱이가 가는 건지 이러다가 그럭저럭 안정을 찾는지는 이제는 위안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지난주 한참 중국 증시가 막 출렁거릴 때 달러 위안 환율이 꿈틀하면서 얘가 200일선을 갖다 물고 올라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증시도 안정시키고 환율도 안정시키는 그런 액션이 좀 감지되면서 내려왔는데요. 그래서 지금 다시 보자면은 이제는 레벨이 보이네요. 1달러당 6.5 위안, 이 레벨이 다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달러 위안 환율이 된다면은 그거는 평상시에 그냥 중국 내에서 차익 실현이 됐건 손절이 됐건 했다가 또 그 시장에 또 다시 들어가고 뭐 넣었다 뺐다 하는 차원이 아니고 이거는 환율이 위안이 저렇게 달러 위안 환율이 위로 축축 뜬다는 얘기는 이거는 아예 진짜 외국 투자자들이 돈 뺀다는 얘기니까 방 뺀다는 의미가 되니까 그때는 진짜 심각해지는 겁니다. 네.